여기서 나가라. 대출금 $700. 한 달에 $2000 갚을게. 형수님의 갑작스러운 큰 목소리와 엉뚱한 말투에 당황했지만 그동안 언니는 더욱 적대적이었어. 나 앞으로는 이 집에서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이고 형수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남편과 나는 이 집에서 살 것이다.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그러라고 하면 잘 쫓아내겠다고 마음 먹었다. 놔두자 평소 조용했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같이 집을 나가기로 했다. 법과 그녀의 남편은 예상치 못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 달 후 우리가 떠난 후에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처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운전을 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리사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 없었습니다.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게 되어서 놀랐어요. 살면 벌써 늙었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혼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도착했는데 남편 마이클도 같이 살길 바랬는데 원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이클과 저는 중매 앱에서 그런 앱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한 번 만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지는 등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이클은 저와 메일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던 중에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자 이름과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한지 아닌지 확신할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인 리사였습니다. 처제 그녀는 마이클의 친누나이며 우리 결혼이 논의될 당시 그보다 3살 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으며 그녀는 언니로서 자신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동생 마이클이 나에 비해 결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엘리트 마이클도 평범한 사람인데 무가치한데 뭐 결혼한 건 좋은 거 아닌가 파트너는 멀고도 먼 평범한 여자인 것. 나보다 열등한 그녀는 결혼에 대한 기분이 좋은 마이클에게 젖은 담요를 던졌다. 그런 말로 나 역시 놀랐다. 그 후에도 리사는 계속 나를 놀리고 마이클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 그는 라이징 스타다. 프랑스어도 잘해서 남편의 임무를 잘 따라갈 테니 평범한 마이클과 그의 아내는 우리의 찬란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와 마이클을 비웃는 그녀의 방식은 너무 유치했다. 내가 관대하다는?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녀는 나에게 하찮은 사람이었다. 마이클은 리사의 행동에 익숙한 것 같았고 언제나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또한 남자 이름이 화를 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동생을 놀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반응하지 않았어. 리사가 나에게 물었지. 제시카는 남자 이름을 파트너로 삼아 정말 물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는 단지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나 같은 여자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남자 이름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마이클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지만 리사는 내 대답에 만족한 것 같았지만 가치가 높은 남자와 결혼하고 그 남자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여자의 행복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물론 돈 많이 버는? 결혼하고 그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대답하면 리사는 나를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마이클과 결혼할 예정이니 자신의 감성에 잘 동의하지 못하는 패배자 너는 그냥 평범한 타입이지 않나? 둘 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삶을 살게 될 텐데 세상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썩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결혼해서 행복해지려는 우리 둘에게 마이클은 리사의 행동에 익숙해진 듯 늘 그를 지켜보던 것처럼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리사가 나에게 한 말의 화조차 내지 않는 줄 알았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마음이 안정됐는데 그때까지 리사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둘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살자고 하셔서 갑자기 외로워지셨어요. 이번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형수와 남편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까지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사 남편의 보직 기간이 연장됐고 어느새 마이클과 나는 시부모님과 10년을 살았다. 그 10년 동안 나도 임신을 했고 건강한 산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시부모님 집이 노후된 탓인지 걱정이. 활발하고 소년 같은 아들이 자주 집 안을 뛰어다니며 시부모님이 아무리 기둥을 치면 기둥이 부러질까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시부모님은 집이 노후화되어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낡은 시부모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새 집이라면 늙을 걱정도 없고 아들이 활발해도 마이클과 내가 집이 망가질 걱정은 없어요. 시부모님 집을 허물고 새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시 매우 기뻐하셨고 남자 이름도 시부모님이 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했습니다. 장애물 마이클과 나는 시부모님을 그대로 두고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꺼번에 지불할 만큼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클과 나는 대출을 받고 돈을 냈습니다. 한 달에 $2,000 시부모님께도 돈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 집 대출에 대해 달에 $700 정도인데 시부모님이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는지 놀라셨죠. 제시카와 마이클이 지은 집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이클과 나는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700를 내야 하는데 좀 과하지 않더라도 $350이라도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금방 생각을. 우리가 집을 직접 짓고 마이클과 말다툼을 할 이유가 없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과 나는 어떻게든 월별 대출금 상환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새 집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리사 집에서 연락 왔어. 야, 제시카 해외에 나가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들었는데 맞다. 네, 맞아. 지금까지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남편과 사라져서 외롭다고 했어. 그래도 거짓말이야. 사실만. 갑자기 내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해서 헷갈렸다. 거짓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렸는데 너와 마이클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랑 같이 살 리가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의지했던 미국 엘리트 리사는 엘리트라고 계속하는데 해외 나가서 남편 해외 파트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H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일리 리사는 모든 것이 틀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당신은 잠시 돌아갈 건가요? 방문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께 알려드릴게요. 해외 파치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제 처제와 그 남편은 미국에 귀국한 후에도 부모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집에만 방문했습니다. 몇 번 형수님이 찾아오시면 시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안 갈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 집에서 살 거예요. 내가 놀랐던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내 처제의 말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리사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녀 남편의 해외 파견이 처음에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고 우리 아들 마이클과 나는 이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리사와 그녀의 남편이 우리 대신 월 $2,000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리사의 남편은 해외 임무를 맡은 엘리트이고 리사 자신도 자신을 엘리트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사는 이제 떠날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리사의 연락 내용에 대해 선택적 청력을 가진 시부모님이 리사가 집에 말을 우연히 듣고 웃으며 거실로 오셨다. 리사와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다. 드디어 집에 오면 불안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출금을 갚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마이클과 나는 함께 살 때부터 시부모님께 전기세와 식비를 받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만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이클과 제시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함께 살기 전에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리사와 그녀의 남편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들은 우리를 리사 부부와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돌아오고 있었고 우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이름과 저는 리사와 그녀의 남편이 지금부터 돌아올 때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잘.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사할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려웠고 우리는 이 모든 일로 바빴습니다. 리사와 그녀의 남편은 그 오래된 집에 일어난 일을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나한테 돌아섰어. 아직도 여기 있잖아. 이 집에 영원히 있을 만큼 뻔뻔하게 굴지 마. 보통 사람들은 여기 평범한 곳에 살아야 해. 모기지 $700 갚을 테니 나가 한 달에 $2000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곧 남자 이름과 내가 대출 상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리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700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700의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불하면 생활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결국 시부모님이 $700를 안 주셨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마이클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오해해 앞으로는 이 집에서 너희 둘이 싶은 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 남편과 나는 이 집에서 살 것이다.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마이클과 나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리사가 남자 이름에게 한 말을 보고한 후 내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면 나가자. 나는 리사가 우리 아들 남자 이름을 재촉하지 않아도 결국 그에게 동의했고 나는 이 집에서 이사갈 계획이었지만 그곳에서 아직 대출금 상환이 남았기 때문에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이클은 집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월별 상환이죠. 그렇죠. 우리 리사와 그녀의 남편은 이제부터 대출금을 갚는 책임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마이클은 이제 안심하고 집을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사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마이클이 이사하는 날부터 우리 아들이 예민한 시간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무례한 면모를 지닌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가네.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애까지 있는 부부인데 지금까지 생활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아이를 키우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움직이느라 너무 바빠서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 잘 들을 시간이 없었어. 리사는 우리가 움직이느라 너무 바빠서 말을 듣지 않는 걸 봤어. 어떻게 감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은 리사와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사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매우 기뻐하는 듯 매일 축하 분위기에 젖어 계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빨리 떠나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시부모님이나 형수님께 이사하는 곳을 알리지 않은 덕분에 시부모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새 집에 들이닥친 것은 우리가 시부모님 집을 떠난 지 한 만에 리사가 우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대출금 상환 금액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여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월 $2000는 옳지 않고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리사가 처음에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금액을 $700로 오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리사의 남편이 문서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서명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출금 상환금과 소유권 서류를 넘길.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앞으로 살 집과 관련된 서류에 적힌 내용을 건너뛰고 읽을 만큼 게으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문서에 바로 그 집의 월 상환금이 $2000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과 당신 남편은 월급 좋은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세세하게 말한 건 솔직하게 리사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았어. 쯧쯧 일 없어 일 안 하고. 해외에 있을 때 장난을 치고 예전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돌아왔어. 우리는 시부모님 집에서 쫓겨났는데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매달 갚아주던 돈도 못 갚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리사도 또 말했다. 그게 눈에 띄어서 너희 부모님은 돈이 없잖아. 너희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대라고 했었지. 그럼 우리 부모님이 너희를 부양했다는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대출금 전액을 갚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대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별로 안 주셨고 매일 도박에 돈을 쓰셨어요. 도박이에 도박 부모님이 계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시부모님이 몇 년 전에 도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사하기 전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아마도 제가 엄마 아빠의 돈을 의지한다면 소득 없이 한 달에 $2000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시카 돈 좀 줘. 고개를 저었어. 우리를 평범하다고 얕잡아 보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지만 빌려주지는 못했어. 그녀에게 돈이 없어요. 나에겐 아들이 있고 이제부터 그 아이를 위해 돈이 필요할 테니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리사와 그녀의 남편이 내 부모님과 함께 기사한 후 법무팀에서 우리 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결국 엉뚱한 가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니 리사가 새 직장을 구해 부모님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박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다. 4명이 쉬는 날에도 부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다. 언젠가 집을 팔 것인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대출금을 다 갚을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저희는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일이 일어나도 리사 부부와 시부모님을 돕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3인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땠나요?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솔직하게 집안일에 집중하길 바라요.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은퇴하고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원합니다. 같이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부모님도 만나지 않고 동거하는 건 용납할 수 없지만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남편은 마지못해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동의했다고 굳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동거를 하려고 했던 친구라 조심스러워서 부모님 집에 같이 갔었는데 시부모님이 의외로 친절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신부가 왔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결혼하자마자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는데 사실 시부모님도 놀라시며 내 모습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다. 남편은 반응을 보고 웃었다. 아니, 내가 방금 그 제안을 했을 뿐이야. 더위 속에서는 더위 속에서는 그 사람도 배려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드니 동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신혼부부예요. 둘만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시부모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했고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냥 큰아들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억지로 안 할게 결혼하고 바로 동거 안에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후 2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된 이유는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고 남편이 걱정돼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거절했지만 저는 아직 건강해서 당신도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걱정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의지하세요. 고맙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를 잃고 외롭고 슬펐나 봐요. 법이 동거하기로 했고 임대 아파트를 취소하고 바로 시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동거는 낮에는 저만 있어서 아주 평화로웠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친절하시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점점 친해졌어. 넌 정말 순종적이고 친절해. 내 남편도 어릴 때 그랬지. 내 아들도 불친절하지만 내 딸은 더 그래. 시어머니가 대답한. 딸은 형수님이 결혼했지만 시어머니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은 시아버지 장례식이었는데 형수 가족이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에 시댁에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딸은 항상 반항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아쉽지만 시어머니가 형수 얘기를 하면 억지로 보러 올 수는 없어요. 시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느라 힘들었지. 남편이 자기 편한 말만 하고 부모님은 힘들게 했을 텐데 너처럼 멋진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 기뻤다. 정말 행복했어요. 내 어머니처럼 사랑해요.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분을 내 진짜 생각했어요.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를 왜 형수님이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서로 발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충돌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집안일을 둘이서 분담했는데 시어머니가 부상을 당하셔서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힘든 일을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쪽 팔로만 생활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고 싶어 일하느라 피곤한 건 알지만 내 시어머니 팔이 부러졌어. 너도 알잖아.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난 놀랐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남편은 전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사랑 많은 남편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집안일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게으르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협조하지 않아서 불만이었습니다. 3개월 지나 시어머니의 팔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야. 넌 내 아들에 비하면 정말 착해. 언제든지 버리면 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수님이 시댁의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걱정했는데 팔이 낫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건강해요. 형수님이 부끄러워하셨어요. 형수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바보처럼 보이고 쉽지 않은 일에 반응하세요. 친절해. 미안.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기뻐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너무 기뻐서 같이 커피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처음엔 좀 어색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 공간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는 휴일이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부모님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류가 매우 기뻤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어머니와 형수 사이가 좋아져서 생각했는데 남편은 왠지 형수님이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랑 요즘 너무 많이 오시는데 뭐가 문제죠? 저희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가끔씩 와서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억울해요. 남편이 계속해서요. 엄마에게 아부하려고 이러니 너희들과 동거한다는 의미가 무의미해진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고 형수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사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의 마음을 아신다면 시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 집에 용무가 있어서 2015년부터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통화하기 싫은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무더운 장모님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정원에서 김을 뽑고 있었는데 이웃이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구급차를 바로 못 오니까 대신 병원에 가자고 급히 병원에 갔지만 남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불만스러워 평소에는 일을 방해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달려오세요. 형수는 어머니가 쓰러지자마자 도착했습니다. 내 형수가 웃었다고 말했을 때 형수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형수님의 내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 앞에 앉아 계셨는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도 무슨 말입니까? 유산을 받은 후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의심스럽다. 나도 모르겠다. 내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말을 듣고부터 계속 의심을 품고 있었지. 너희들 그 큰 집 이후에 그 언니가 그런 말은 아니라고 했어. 본색을 보여라. 시어머니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잘해주지 않는다며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형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물려주신 시어머니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은 나다. 배단 생각에 갑자기 웃으며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아이가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괜찮냐고 걱정돼서 물었더니 괜찮아요. 그냥 열사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하셔서 실제로 이 상황을 그렇게 보이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딸과 아들이 저를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부모로서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약간의 희망이 있었고 제가 정말 위독해지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퇴원하고 형수와 남편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 달 뒤, 형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포함해 모두 거실에 모였다. 그리고 남편이 와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형수님이 우리 모두 여기로 부르라고 하셨다는 건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좀 짜증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건 어머니 때문에 시댁이 열사병이 아니라서 바로 퇴원했어요. 시어머니가 상속과 미래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쓰러진 이후로 상속분배 문제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형수와 남편의 표정이 둘 중 누가 더 많이 받느냐고 했더니 형수가 당연히 이 집은 내가 가질 거라고 남편이 말했다. 두 사람의 욕심이 너무 역겨웠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결정은 이 집을 팔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과 형수가 얼어붙었다. 형수님이 무슨 소리야? 왜 팔려고 물으셨는데 팔려면 아깝잖아요. 우리한테 주세요. 아니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남편이 물려줘야 한다고 둘이서요 다투는데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너는 내가 무너져도 내 생각만 하고 때로는 나한테서 어떻게 하면 상속을 더 받을 생각만 하느냐. 나는 다 안다. 형수와 남편이 내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 말 그래서 상속 없이 너를 인도하겠다. 남편이 하라고 시어머니가 선언했다. 이 집 한 돈과 연금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저편 가면 전 재산 다 기부할게. 시어머니가 너무 아깝다고 형수님이 사랑해서 하는 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형수와 남편은 놀라움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보면서 남몰래 감탄했다. 편리하게 이용당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는다. 유산은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을 생각하라.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그건 불공평하다 말했어. 나는 유산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 동생,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만 버린 게 아니다. 너의 이기심이 너무 과분해서 이혼한다. 형수 남편이 왜
버리느냐고 누나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할 여자와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자녀 교육에도 나쁘고 이혼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자 남편이 우리 대화를 방해했는데 너무 가망이 없는 여동생인데도 이혼이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니지. 남편이 자신의 말이 내 동생을 향해 비꼬는 말투였다고 말했지만 너희 둘은 결국 과외를 받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이잖아. 응, 나 너랑은 더는 못 산다. 잠깐. 왜? 남편이 놀랐는데 계속 얘기만 하다가 참았어. 너와 결혼 생활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어. 나도 분명 이혼할 거야. 선언하고 모든 소지품을 챙기고 시어머니께만 작별 인사를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재판이 두려워 이혼에 동의했는지 형수와 남편 1심에서 이혼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동거 기간 동안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시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편안한 삶. 나도 결국 일자리를 구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는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셔서 가끔씩 방문하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전 남편이 아파트를 빌렸다는 식으로 열성적으로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방이 더러워지고 정신적으로 EX가 지쳐서 상속 재산에 의지하고 더 이상 저축도 없습니다. 남편 결혼 생활 중에 게을러서 외모도 많이 나빠졌는데 그런 형편없는 남자는 평생 싱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전 처제는 남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해서 돈을 얻으려 하다가 범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사기꾼 재산 분할로 얻은 돈을 다 날리고 도움을 청하는 보냈는데 내가 무시하자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도 전 여동생도 시댁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전하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음 달부터 우리 엄마가 같이 살게 되니 내 여동생도 같이 올 테니 둘 잘 챙겨야지. 아마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노예처럼 일하게 할까봐 깜짝 놀라서 오기로 했어. 계획이 있어요. 잠깐만. 집이 비어있는 이유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에비게일이고 35세 직장인입니다. 남편 앤드류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아는 친구. 술을 좋아하고 같이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러 갑니다.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술자리에서 앤드류를 만났습니다. 앤드류가 같은 바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로 술을 마시다가 결국 혼자 만나기 시작했다. 앤드류는 씩씩하게 다가오는 사람이고 나를 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때 사귄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우리는 순조롭게 관계를 이어갔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한 건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앤드류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내 곁에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주세요. 그는 말하고 나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내 대답은 개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내 나이에 비해 결혼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기적절했고 게다가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부모님 집 문제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집에 가서 인사도 했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별 문제 없이.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면 지지해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 부모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35살이군요. 꽤 노부인이군요. 네, 정말 첫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형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귀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아들이나 형제의 약혼자에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들의 끔찍한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인데 남편이 결혼할 거니까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결혼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땐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양가 모임에서도 여기서 결혼 중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시어머니와 형수가 무례한 말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무례한 말을 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결혼 후에는 최대한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혼식도 하고 시작하면서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행복한 날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혼생활은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집안일도 못해서 아비게일에게 다 맡기고 그래도 일도 하고 있으니 청소나 빨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연애할 때 집안일을 다 나한테 떠맡기기 시작했어요. 훨씬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정함은? 야, 저녁 준비됐는데 잠깐만 나 지금 만들고 있어. 나 원래 배고픈데 넌 미리 만들어 놓든지 아침에 준비하지 않든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그런 말을 하잖아. 그렇다면 나보다 일찍 오니까 해라.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화를 냈다고 했지 내가 요리 못한다고 하고. 집안일은 아내 몫이라고 이미 말했잖아. 너 정말 멍청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남편이 혼났어.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당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답답해. 남편이 변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 완전히 흔들리거나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인지 그 후에도 계속 남편이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왜 나보다 먼저 목욕을 했나요? 목욕을 했는데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할 때까지 목욕하지 마라. 좀 더 일찍 목욕했어야 했는데 그게 내 편할 때 목욕하자. 다시 가고 싶다. 그 말은 내가 말한 그대로 너무 무리야.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 기분이 좋을 때 목욕하고 싶어. 당신은 최악의 아내야. 당신도 최악의 남편이야.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건방진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집안일을 돕고 파트너의 충분히 제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방에 갔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연락이 안 되는 건 제 라인이에요. 한동안 싸웠고 다 같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침묵의 나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이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틀렸어. 미안해. 우리가 싸우는 동안 집안일은 내 몫으로 해줄 수 있니? 나는 집안일만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빨래 청소와 모두 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완고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일할 때 입을 셔츠도 없고 방은 점점 더러워졌고 햄버거에 실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불만 나랑 내가 집안일을 안 하니까 자라서 드디어 나한테 사과를 했어. 드디어 내가 집안일 다 해주고 응원해줘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이제 이해했구나. 남자 우월주의자처럼 굴지 마. 알겠어. 남편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남편이 내 집안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한동안 돕지도 않고 스스로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앤드류와 애비게일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애비게일은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셔서 내가 대답했다. 응,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식으로 그런 말을 해서 나를 공격했지? 불만스럽게 말했지. 아니,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당황해서 누나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케이 무섭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과장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형수가 왠지 짜증나는 태도를 취했고 남편이 끼어들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비게일은 맨날 너무 공격적이에요. 뭐든 화를 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 정말 딸치고는 너무 뻔뻔하군요. 시어머니 교육시켜야지. 우리 형수랑 시어머니가 그러더니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어. 농담이 아니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괜찮아. 우리 부부의 방식이 있는데 안 되니까 가는 거야. 응, 너 정말 바보야. 이 사람들 정말 짜증나고 형수와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시아버지는 전혀 말리지 않네요. 시아버지의 분위기가 덜한 태도에 화가 나서 시부모님. 첫 모임이 끝났습니다. 야, 왜 그런 말을 했나요? 내 엄마와 동생이 쫓겨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소한 일로 불평을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남편에게 점점 환멸을 느꼈고 휴일이면 형수와 시어머니가 시작했다. 우리 집에는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고. 투덜대고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고 집에 오면 이것저것 먹고 싶다며 요구해서 시간이 걸렸다. 노력과 음식 비용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누나의 지지를 얻었고 다시 쫓기 시작했고 나는 점차 한계에 도달했고 남편이 그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다음 달부터 엄마랑 살겠다고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엄마랑 산다고 하는 거예요. 누나도 온대요. 그래서 둘 다 잘 챙겨야지. 깜짝 놀랐어. 잠깐만, 왜 아빠가 입원할 거라고 혼자 정하는 거야? 입원한 거든. 그래서 아빠가 요리와 청소를 다 하셔서 엄마와 누나가 먹고 있어. 문제는 시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하신다는 것 외에 시어머니와 형수님이 여기 오시면 안 된다는 것 외에는 그 두 사람이 반드시 왕따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도 문제입니다. 저를 노예처럼 대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계획을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비게일의 부모님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미안, 사실 내 대통령의 딸이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지고 결혼을 하시고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니까 여기 있어요. 정말 걱정된다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여기서는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방에서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남편이 배웅하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죠. 부모님과 함께 짐을 차에 싣고 미리 부탁했던 재활용 가게 딜러가 오더니 가전제품을 감정해서 팔고 바로 가져가게 했어요. 지금 이 방에는 남편의 유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성된 이혼서를 바닥에 두고 이틀 뒤 부모님과 함께 떠났어요. 시부모님이 전화하셨어요. 잠깐만, 집은 왜 비어 있는지. 시어머니와 형수는 당황했고 남편도 우리가 왜 이혼하냐고 당황하고 있었고 나는 담담히 가구와 가전제품을 왜 팔았는지. 그거 다 내 거라서 혼자 한 거야. 집에 있는 건 다 내가 샀어. 말도 안 돼. 앤드류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야. 거짓말 잘하지 마.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난 증명할 수 있어. 이봐 애비게일, 우리가 왜 이혼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실망시켜서 내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남자 우월주의자처럼 행동해서 나를 랩하고 심지어 내 동의 없이 결정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야, 뭐가 문제야?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왜 혼자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실업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소중히 여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앤드류 취업이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항상 일찍 집에 오는 게 이상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상사를 만나보니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해서 혼나는 게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게 3개월 전인데 계속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임대방이 남편 집에 있는 것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아드님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세 제대로 내주세요. 남편이 실직했으니 못 갚고 쫓겨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애비게일 좀 도와주세요. 너 없으면 누가 집안일을 하겠니? 날 안 하니 편하게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라도 이혼 신청할게. 변호사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한 것 같다. 전 남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친가로 돌아갔지만 더 큰 불행을 겪었다. 전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자신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을 노린 간호사의 유혹으로 인해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집은 보상을 받았지만 전 처제와 전 남편이 실직하여 셋이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금세 돈이 떨어져서 형편이 좋지 않아 현재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도 하고 겨우 먹고 살고 참 아이러니하다기보다 자업자득이네. 그런데 부모님 집에 돌아와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최근에 월급도 받았으니 돈도 모으고 재산도 모을 생각이야. 이 이야기는 어땠나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나요. 남편의 부탁으로 주부가 되어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 하루하루 억압당했어요. 남편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내 여동생을 목졸라 죽여 우리 집에 찾아와 심각한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내 이름은 엘라노어입니다. 나는 31살이고 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매버릭은 나와 동갑이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하고도 일했는데 남편이 집안일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2년 전 은퇴를 권유했어요. 그때 남편이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엘라노르에게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희망주부가 되었는데 2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시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임신을 위해 병원에 발령을 내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아이 낳은 게 아니라 여자 책임이 뭐냐며 은퇴한 건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일단 주부니까 열심히 해라. 집안일과 돈 아끼는 일. 그렇게 다투고 나면 시작해야 할 일. 남편이 집안일과 내 태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나는 퇴직 후 결혼 생활에 지쳤습니다. 동료, 친구들과 연락도 두절되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과 누나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려면 부모님에게 너무 불평을 하면 걱정하겠지만 누나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과 둘 다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직장. 남편과 가사 분담, 육아 문제로 자주 싸워서 제가 언니에게 처지를 상담했을 때 제 불만에 공감해 주셨고 이전 직장에 연락했더니 저를 원한다고 하셔서 복귀를 권유하셨어요. 아르바이트로 오려고 했는데 남편과 상의했더니 반대하더군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해도 뜻대로 안 되니까 무슨 일이에요. 취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직장에서 빨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조용히 하세요.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싫다고 하더군요. 취업을 해서 바쁜 와중에도 단축된 일정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고 보람찬 일을 하면서 기분도 밝아졌고 몸을 움직여서 식욕이 돌아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에서 잠시 쉬라는 말, 혹은 더 단축하고 집안일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자 직원을 유혹하고 이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남편이 불평한 것. 집안일을 하다가 왠지 집이 붕괴될 뻔한 몰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고 단순한 대화 장면을 마치 불륜의 장면인 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 우리 부엌 사진도 있었다. 집에 빨래가 더러워지고 설거지가 널려 있는데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주방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전업주부인 남편을 믿었습니다. 나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많아 또 사직하게 됐다. 남편에게 왜 방해하느냐고 물었고 부당한 의심을 받고 분개했다. 남편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려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 아내에게 고소당할 거예요.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의 인간관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불명예스러운 퇴사를 강요당해서 서운했지만 기뻤어요. 남편은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부부관계가 식어가면서 나를 지켜주고 싶다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랑을 다시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집안일과 생활비 지출에 대해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다시 일하고 싶다고 상의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일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남편 사냥하러 갈 건가요? 소리 지르고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찼어요. 황급히 사실이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냥 사회에 나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대답하지 마세요. 절대 일 못하게 여기로 와요. 남편이 팔을 잡아당기고 옷장에 밀어넣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 그만둘 테니까 난폭하게 굴지 마세요. 그 이후로 남편이 저를 풀어준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협박의 스릴을 맛보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일이 잘 되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고 사직했다고 말하자 언니는 회사 사정을 설명하자 깜짝 놀랐다. 내 사임 내 여동생은 격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임하도록 강요하는 허위 고발 이상이라는 것이 프레임을 짜는 것은 대개 소송의 문제입니다.
내 여동생은 경찰관이고 나는 그녀가 상황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연루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날 걱정했지. 응. 아니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게 만든 거 아닌가. 그게 내부 문제라서 사실은 모르겠어. 야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 임신 준비하려고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어때요? 언니 말대로 그게 의도였구나. 실감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임신 준비는커녕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뿐이에요. 남편의 불평을 듣고 사과하고 혼나고 가구를 차고 또 사과한다. 이런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언니가 지적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니 미쳤나봐. 아마도 내 침묵이 걱정됐을 것이다. 내 여동생은 며칠 후 내 여동생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이번 주말에 간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아마도 나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언니의 방문을 거절하기 위해 남편이 언니와 길게 이야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날 남편이 함께 낚시하러 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언니의 방문을 남편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여동생이 정오쯤 도착할 예정이라. 남편도 없어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TV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폭우가 온다고 해서 날씨가 걱정된다. 아침에 흐렸던 하늘은 정오가 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쏟아지기 시작했다. 집 인터폰이 울렸고 손님을 맞이하러 가니 무심코 비에 젖어있던 여동생이 거기에 있었다. 우산도 없이 동생의 젖은 옷을 맡길 수가 없어서 갈아입을 옷을 빌려줬고 언니가 거실에서 쉬는 동안 옷을 건조기에 말렸어요. 우리 건조기는 안에 있어요. 화장실이 화장실 근처에 있고 소음이 많이 나서 건조하는 동안 다른 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화장실 문을 닫았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남편의 고함 소리였다. 여유롭게 앉아있지 말고 아내를 위해 일어서라.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움찔했는데 남편이 없었다. 그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저편 서둘러 거실로 가보니 있을 텐데 거실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뒤의 모습은 내 동생을 뒤에서 목 졸라 죽이는 남편이었다. 야 일어나 이래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남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남편이 멋대로 하게 내 동생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옷으로 갈아입은 언니를 남편이 착각한 것 같다. 비에 젖어있는 머리카락 뒤가 헐렁한 탈의실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거였다. 체형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남편이 내서 실수를 했을 텐데 나와 언니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경찰관인 언니는 당연히 무술도 잘했고 나보다 키도 훨씬 컸다. 남편보다 키가 컸나 보다. 뒤에서 내 목소리에 무심코 중얼거렸다. 남편이 돌아섰다. 응 너 왜 거기 있어? 남편은 내가 건조기 왜 썼냐며 놀라서 누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럼 내 언니는 남편의 팔뚝을 뒤에서 잡고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남편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누나의 악덕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립처럼 남편이 급하게 말하더군요. 오해입니다. 사람이 목 졸라 숨이 막혀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끊겨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게 당신에게 하는 짓입니다. 내 여동생의 아내, 내 여동생의 목소리는 목이 졸려서인지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게임 같아요. 항상 농담으로 게임을 합니다. 농담 응응 게임이야. 누나가 돌아서서 내 시선을 만났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손짓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게임이라도 목 졸라 위험하다. 너를 지키는 법을 알려줄게. 몸이니까 배워줬으면 좋겠어. 응 보호. 응 남편의 헷갈리는 말은 무시하고 언니는 팔을 더 뒤로 젖혀 남편의 어깨를 꽉 잡고 온몸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남편의 발이 땅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당황한 누나가 남편에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몸을 웅크리고 준비하라. 뒤에서 사람 목을 졸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 테니 준비하라. 누나의 외침에 가라. 남편이 대꾸하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 다음 순간 언니의 어깨 던지기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공중으로 던져진 남편의 몸이 거실 테이블에 쾅 부딪히며
그의 비명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아야, 나무 테이블 판이. 과 함께 두 개로 갈라지고 내 남편은 부서진 테이블 위에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안색으로 보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다. 그때 입구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남편의 동료들이었다. 알고 보니 다들 낚싯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어보니 낚시를 하러 갔다가 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집에서 맥주를 했는데 먼저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안 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오더니 비명소리와 파멸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집으로 들어왔다. 세 사람 모두 거실이 어지러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은 자기 아군이 왔다고 생각하고 신음하며 전화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말을 듣고 동료들이 저와 여동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여동생은 남편이 목을 졸랐을 때의 말과 행동이 모두 녹음된 스마트폰을 보여줬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해 녹음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 상황 전체에서 동료들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남편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고 누워있는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난 남편은 손을 뻗어 언니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더니 야, 나한테 줘,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했어요. 고소는 당연히 쉬울 텐데 이렇게 약한 남편을 내 여동생이 밀어내는 건 쉬울 텐데 그 앞에 서서 나에 대해 집안 무시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건 누구냐, 명예훼손이다. 집안일을 하다가 사직을 강요당하면 누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때 그의 동료 인사 담당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사직한 이유는 남편이 그에게 한 말을 듣고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직원아니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나 웅얼거리더니 직원이 다 치지 않았으면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 하다가 상사에게 보고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동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나와 언니는 깨진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테이블을 깨뜨렸는데 정말 반으로 깨졌어. 보상해야 하나. 누나한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같은 놈이랑은 내 말 듣고 이 테이블처럼 끊어버릴 거야. 친정으로 피신한 후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소개한 변호사는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11만 7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재산 분할을 그만둔 기간 동안 남편 월급의 절반을 주기로 합의했고 변호사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했고 파트타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본급도 지급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친정에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반격을 하려 했으나 녹화된 영상을 동영상